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위키피디아 읽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공포증이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게 한 5번째 편인가 그럴 텐데, 그만큼 아직도 충분히 많이 알아봤지만 흥미로운 공포증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뜻이겠죠. 중간중간에 제가 스킵하거나 한 것들도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유래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스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은 직접 위키피디아를 봐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노모포비아입니다. 노모포비아는요, 작동하고 있는 휴대폰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있지만 배터리가 없거나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불안장애라는 거죠. 이는 디지털 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증후군으로 여겨져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정형화되어 있는 기술적이나 혹은 유전적인 원인이 딱히 없기 때문에 정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워낙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게 얼마 됐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직까지는 표본 같은 게 많지 않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2005년 이후 휴대전화의 사용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노모포비아는 일반적으로 행동 중독으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약물 중독과 굉장히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야, 이거 휴대폰 이 얕볼 게 아니에요. 약물에 대한 중독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공포증은 휴대전화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없었을 때, 전화나 문자만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어느샌가부터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서부터 요게 없어지면은 어떤 정보화 사회로부터의 단절, 요런 걸 좀 유래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노모포비아의 중독 증상은 불안 증가, 자존감 저하, 불안정한 애착 혹은 정서적 불안정 같은 요인을 수반합니다. 휴대폰이 없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성이 증가하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불안감이 증가하는 건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좀 그렇네. 이러한 모든 불안 장애 같은 것들은 편안함에 대한 필요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으로 편안한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요게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잖아. 거기서부터 오는 굉장한 긴장, 불안장애 같은 거라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관계를 나눌 때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약간 진짜로 대면해서 만나는 관계를 더 꺼려. 오히려 나의 만남은 이 휴대폰으로 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다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게 꺼져버리면 나는 친구도 잃고 다 잃어버리니까,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장애라는 것이죠. 비앙키와 필립스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관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느끼진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다만 여기에는 본인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휴대폰을 통해서만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어떤 연결을 맺을 때, 혹은 오히려 외향적일 때, 너무 외향적이어서 나는 적당한 정도의 관계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 이상의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사람과 만나는 걸 선호해. 그런 사람한테 휴대폰이 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적당히 싫어, 적당히 무서워, 적당히 불편해는 공포증이 아닙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정서 장애가 오거나 혹은 신체적인 변화, 막 땀이 흐르고 막 오한, 복통을 느끼고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수반돼야만 그게 공포증입니다. 우리가 카톡 조금 못하고 인스타 조금 못하는 거는 이 공포증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노모포비아가 왜 노모포비아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노 모바일 폰 포비아. 휴대전화 없음 공포증에서 앞에 두 글자를 떼와서 노모포비아가 된 겁니다. 모바일 폰 사용자가 경험하는 불안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2008년 연구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휴대폰 사용자 중에 약 53%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네트워크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63명의 표본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 중에 약 58%, 여성 중에 약 47%가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9%의 사람들은 모바일 폰이 꺼져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야,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놀랍게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휴대폰이 없을 때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꽤 의외인데, 저는 일단 생각했을 때 여자분들이 좀 더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짤 같은 거 있잖아. 막 되게 호구가 쏟아졌는데도 손에 휴대폰 들고 있는 여성분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썸녀가 답장을 하지 않는 거는 정말 관심이 없는 거다라는 그런 짤 같은 거에 항상 여성분들이 손에다가 휴대폰을 떼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여성분들이 더 의존도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더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노모포비아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이 정도야? 결혼식 날의 불안감. 휴대폰을 집에 놓고 오면은 내가 그날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혹은 치과를 방문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 이상의 노모포비아 환자들은 휴대폰을 절대 끄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 이거 재밌네. 결혼식이랑 야, 너무 좀 그렇다. 이건 아무래도 중증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결혼하는 날만큼의 압박감을 느끼는 건 좀 그렇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사용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더 좋고 더 재밌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사실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휴대전화는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지만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높은 업무 압박, 빈번한 대인관계의 소통, 빠른 정보의 업데이트와 유통 같은 이유로 인해서 휴대전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과 삶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휴대전화가 발전하고 더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점점 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인데, 일도 더 얘 때문에 더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이 일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마치 어떻게 보면은 상사에게 언제든지 전화가 올 수 있는 한라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혹은 내가 쉴 때만큼이라도 좀 사람들이랑 조금 멀리하고 나 자신과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은데, 요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전화하고 이런 게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굉장한 인간관계적인 피로감이 온다는 거죠. 혹은 너무 빠르게 다른 사람이 뭘 했고 새로운 것들이 출시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예전에 비해선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가 없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방금 나열한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도구기도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도구들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꺼지거나 알림에 대한 빈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불안감과 과민성, 우울증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나도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불안해
이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사용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일반적으로 행복과 마음챙김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공항, 학술기관, 병원 및 직장처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그 개인들은 비이성적인 반응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반응까지 하진 않지만 비행기에 타거나 해서 휴대폰을 꺼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좀 빨리 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가까운 해외나 이런 데 갈 때 비행기가 채 도착도 하기 전에 유심을 벌써 바꿔 끼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도 약간 이런 정도의 약간 불안 같은 걸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만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불편하고 싫은 것은 공포증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느껴야만 공포증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꽤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공포증입니다. 지하기계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서브메카노포비아입니다. 서브는 라틴어로 아래라는 뜻이고요. 고대 그리스어 메카닉에서 기계를 따왔고, 포보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는 인공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이나 생선, 고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분명히 인공물이야. 근데 잠겨있어. 거기서 오는 공포증인 겁니다. 야, 이거 되게 디테일한데 한편으론 좀 공감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물체에는 난파선, 부서진 배, 혹은 조각상, 해저 지뢰, 테마파크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트로닉스, 혹은 오래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부표나 사슬같이 일상적인 물건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물건은 바닷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분명히. 거기서부터 오는 공포감? 일상적으로는 바다에 있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봤을 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인공물인데 물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포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잠깐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 뭐 이런 걸로 공포감을 느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공감이 되는 게 테마파크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트로닉스, 이게 좀 공감이 돼. 이게 뭐냐면요, 마네킹인데 움직이는 마네킹 있죠.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막 복잡하지 않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이제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테마파크는 그다지 이게 많이 개발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데들은 진짜 사람 같거든. 근데 그게 물속에 잠겨 있어. 거기서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잠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좀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봐봐.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기괴하죠? 뭔가? 약간의 뭔가 기괴한 느낌이 들잖아. 뭐 요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제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류의 어트랙션을 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진짜같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공포감 같은 거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좀 공감이 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에버랜드 막 이런 데 갔는데 막 보인다 하면은 충분히 무서워할 만하다. 어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나 지금 잠깐 봤는데 소름 돋는다.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야, 이것 봐. 이거 거의 악몽 제조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놀이기구지. 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나 공포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증, 아쿠아포비아, 혹은 상어에 대한 공포증, 갈레오포비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을 만한 이유야. 왜냐면 나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하기계 공포증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난파선 아니면은 뭐 잠수함 이런 게 보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어떤 해를 끼치진 않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은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실 다른 공포증들은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PTSD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상 후에 생긴 스트레스 장애인 거지. 뭘 경험했거나 내가 과거에 그걸로 인해서 안 좋았던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하위 기계 공포증의 경우에는 딱히 특정한 외상적 기억이나 혹은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서브 메카노포비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증이나 물 아래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공포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정적인 물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물 속에 있으면은 더 일렁일렁하게 보인다든지 혹은 색감 같은 것들이 더 바래져서 보인다든지 하는 시각적인 왜곡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물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공포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없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 환경에서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저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게 느껴지면은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피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그다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물속에 인공물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다만 다른 공포증들과 다르게 딱히 내가 그거를 이전에 경험해보거나 나쁜 기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공포증입니다. 야, 이건 또 이건 진짜 사람의 상상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궁금한데, 타포포비아입니다. 무덤 공포증이에요. 그리스어로 타포스는 무덤을 뜻하고 포보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근데 그냥 무덤을 무서워하는 증상이 아니라 잘못 죽었다고 선언이 돼서 산채로 묻히는 거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증입니다. 내가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누군가가 오인해서 나를 관에 넣고 땅에다가 묻을지도 모른다는 데에서 오는 공포증이라는 거죠.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연히 산채로 매장된 사람들의 사례는 놀랍게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영국의 개혁가 윌리엄 테브란 사람이 조기 매장 사례, 산채로 묻혀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했다는 거죠. 그는 거의 산채로 매장된 사례가 219건, 그리고 실제로 산채로 매장된 사람은 149건 정도, 혹은 산채로 해부가 된 사례도 10건 정도, 마지막으로 방부 처리를 하고 있던 와중에도 깨어난 사례가 2건 정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땅에 묻어버리거나 혹은 해부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꽤나 많았다는 것이죠. 이건 또 놀라운 사실인데, 18세기에는 입대입 인공호흡법, 그러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해서 숨을 이렇게 강제로 불어넣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회동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랑 원시적인 방법의 제세동,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개발되게 됐어. 사실은 그게 잠깐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죽지 않은 채로 묻힐 수도 있다는 공포가 거기서 기인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도시 전설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일단 주목할 만한 것은 헨리 리 3세의 아내인 안 힐 카터 리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1804년 리 부인이 병에 걸려서 사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남편이 아내를 묻고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관에다가 그 땅이랑 연결되는
종을 연결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안에 있는데 살아있으면 이걸 땡겨서 너가 살아있음을 알려라 라고 했는데 어느 날에 그 종이 울리는 걸 들은 사람이 그걸 파낸 거지. 근데 안에 부인이 살아있었다 라는 식의 도시전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요런 거에 대한 공포감을 더 부추기는 하나의 이제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밑에는 우리가 꽤나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생매장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프레데릭 쇼팽,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일 텐데, 자기가 죽은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게 된 다음에는 심장을 적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고, 혹은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죠. 자기의 시신을 3일 동안 일단 내버려둬라, 묻지 말고. 나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묻지 말고 일단 더 3일 정도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과 알프레드 노벨 둘 다 사망한 다음에 내 동맥을 커팅해달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보다는 죽지 않았는데 산채로 묻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일 거면 확실히 죽여 이거잖아. 지금 사람들 말하는 게 죽음이 두려워요 이게 아니라 죽일 거면 내가 확실히 죽은 다음에 묻어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꽤나 이걸 봤을 때 생매장 당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묻힐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안전관을 만드는 준비를 할 정도로 꽤나 유행했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게 안전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이 아니라 위에 보면 약간의 뭔가 기계장치가 있죠. 끈으로 되어 있는데 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밖에는 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산채로 묻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야? 나 살아있었네? 하면은 아하, 나 손에 종이랑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었지? 하면서 끈을 당기면 땅 밖에 있는 종이랑 연결되게끔 이렇게 하는 기계적인 장치도 고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숨을 쉴 수 있게끔 이렇게 관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학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커지게 되고 사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서 20세기 초 이후 조기 매장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좀 줄어들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사망 진단의 의료적 실수가 보고되기도 하면서 대중의 그 경각심이 고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타포포비아, 이 무덤 공포증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공포증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꽤나 유행했던 것 같기도 해. 제가 좀 옛날에 봤던 그 공포 영화 중에서 어떤 그 교회 성당 인근에 묻혀있는 그 무덤들이 나오는데 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그 종들이 단체로 막 따랑따랑따랑따랑 이렇게 막 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좀 봤을 때는 이게 그다지 보기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장면으로 나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참 재밌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토록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런 류의 변형된 관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참 재밌는 공포증입니다. 다음 공포증입니다. 전화 공포증, 텔레포노포비아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1993년 영국에서 약 250만 명이 전화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영국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40%,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70%가 전화가 울리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야, 신기하네. 베이비붐 세대면은 1960년대를 말하는 거고, 밀레니얼 세대면은 90년대? 80년대? 이때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거의 70년대생, 80년대생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거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 근데 밀레니얼 사람들은 사실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베이비붐 세대인 사람들은
사실 자라오면서 전화가 발전한 거지 그 전까진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마치 숨 쉬듯이 전화를 걸고 받았던 사람들은 이 공포증을 느끼지 않지만 그 외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화 공포증을 느낀다. 이 전화 공포증과 다르게 전화 불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용어는 전화 공포증의 낮은 수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만은 공포증이랑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불안이라고 하는 정도면은 그냥 전화가 왔을 때 전화 또 왔네. 예, 여보세요 대리님, 예.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받을 수 있는 정도면은 전화 불안이 맞고, 공포증이면은 전화가 딱 걸려왔을 때 안 받을래, 핸드폰 덮어, 혹은 심장이 쿵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아주 심각할 정도면은 공포증이 되고, 그 정도는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면은 불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자들은 재밌게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화로 통화하는 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전화 공포증은 전화를 받는 거에 대한 행동 혹은 생각 자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있고, 실제로 벨이 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휴대폰 벨이 울림과 동시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리액션을 해야 되고, 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저없이 말을 해야 된다 라는 거에서 오는 일련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나쁜 소식을 전한다든지, 혹은 나를 화나게 만드는 소식을 전한다든지, 혹은 장난 전화가 아닐까 하는 데에서 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한테 좋은 말이 온다기보다는 스팸이라든지 안 좋은 말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그 불안 증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혹은 이와 반대로 내가 전화를 걸 때도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전화 공포증을 갖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가 귀찮지 않을까? 상대방한테 내가 이거 전화 거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에서 오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전화를 걸 때 그 상대방이 뭔가 적절한 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데서 이 두려움이 기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저 좀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저는 성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성우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혹은 성우 지망생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녹음 중이면 어떡하지? 녹음 중이면은 보통 휴대폰을 그냥 뭐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긴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방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을? 그래서 사실 저도 전화를 함부로 걸지 않아요. 성우나 성우 지망생한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괜히 내가 녹음할 때 진동이 여기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이건 좀 공감이 되네. 혹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누군가의 집에 전화를 걸거나 사무실에 전화를 걸 때 여보세요 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한 번에 이 사람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몰라보면 어떡하지? 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기인한다는 것이죠. 핸드폰이야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거는 거니까 바로 발신자가 뜨지만 사무용 전화나 집 전화는 그런 게 안 뜨니까 나를 혹시 내가 몰라보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또 이 하나의 공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혹은 일부의 환자들은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뭐 전화 상담원이어가지고 아웃바운드로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저 사람한테 통화로서 계약을 따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공포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직장에서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데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음질이 좋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 혹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히 못 알아들을지도 모른다라는 데에서도 불안감이 온다는 거야. 내가 어떤 맥락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전화의 잡음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것도 두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은 전화를 통해서는 신체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고 내가 개인의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표정이라든지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온전한 감정, 뉘앙스 이런 것들을 오해의 소지 없이 딱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꽤 공감되는데? 그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제 방송 화면에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보통 듣고만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모든 설명 같은 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연습하거나 하지 않으면 꽤 어려운 부분들이거든. 그런 게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은 더더욱이 훈련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 다수는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땀을 흘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입이 마르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아주 심할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받는 것만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거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왜 전화 공포증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는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중요한, 유용한 서비스를 접근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요.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같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화의 사용이 경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긴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전화로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이런 걸 느낄 일들이 거의 없는데 내가 뭘 예약을 자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전화를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을 내가 많이 상대방과 교류를 해. 혹은 내가 영업사원 같은 걸 해서 이 전화 한 통 한 통이 나의 어떤 업적 같은 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이런 공포증이 생기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잠깐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방금까지 상술했던 것들은 사실 내 일상생활 혹은 커리어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피증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 밀레니얼 세대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전자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달고 검색을 하고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카톡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더 능하고 익숙한 사람들은 전화보다는 이런 메신저를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전화를 하면은 내가 받자마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떠올려서 대화에 답장을 해야 되는데 문자의 경우에는 내가 미리 보고 충분히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가 늦으면 일주일 있다가 대화를 해도 되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롭잖아. 그러니까 나는 대화에 대한 속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화를 좋아하지 전화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9년 설문조사에서 영국 밀레니얼 세대의 사무직 근로자의 61%가 만약에 사무실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전화가 울린다.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보인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나밖에 없어. 내가 전화를 받아야 돼 무조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를 되게 불안해한다는 거죠. 영국에서 20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응답자 4분의 1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대단한데?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어스위치의 대변인은 Z세대 혹은 그보다 젊은 밀레니얼 세대는 응답에 대한 긴급성이 낮다는 신호를 보내는 압박감이 적은 음성 메모를 점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바로 거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제이크, 나 누구누군데,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전화했어. 혹시 이 메시지 읽으면 바로 답장해줘?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전화를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음성 메시지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전화보다도. 야, 이거 아주 신박하고 골 때리네. 근데 이게 특정적인 좀 나이가 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예 공감을 못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럼 전화기가 왜 있는데? 전화 주고 받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옛날에는 문자 기능이 아예 없었고, 초창기의 휴대폰은.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인터넷도 안 됐고, 전화만 하는 거였다 보니까 전화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젠 전화보다도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화기인데도 전화를 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경향들이 요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죠? 확실히 근데 저도 전화 받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음식 주문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전화로 주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지금도 전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보통은 뭐 배달 앱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클릭 해가지고 그냥 주문하는 걸 좋아하지, 전화로 주문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옛날에는 콜센터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고쳐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까진 되게 싫어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로바로 어떤 재치 있는 답변을 빠르게 바로 입 밖으로 꺼내야 된다는 거. 2, 3초의 어떤 텀도 두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전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재치가 늘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방송하고 하는 것들도 대본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말을 잘하는 이유는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이야. 방송을 많이 했고, 그 콜센터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은 재치를 더 늘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전화를 기피하는 게 사실 말을 더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공감은 됩니다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싫어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 공포증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 전문 분야 나왔다. 테트라포비아. 4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이 테트라스는 고대어로 숫자 4를 의미하고요. 이제 거기에 두려움을 뜻하는 포보스가 붙은 말입니다. 숫자 4를 피하는 관행이고요. 이거는 나는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흔한 미신이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공포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한자 문화권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권들에서는 다 숫자 4를 이제 4랑 비슷한 단어로 읽는데, 그게 죽을 4자랑도 발음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맷을 뜻하는 중국어의 단어가 읽었을 때는 시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죽음을 뜻하는 4자 시랑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이제 사가 죽을 사와 동일하게 읽힌다는 거.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치니 산 시 해서 시인데, 이게 보통 만화나 이런 데에서 시네 이러잖아, 죽어 이러잖아. 그래서 아마 죽는다라는 그 동사 형태랑 아마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4를 불길한 숫자로 여긴다는 것인데, 재밌게도 베트남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숫자 4랑 죽을 4자랑 발음이 비슷하지가 않아. 근데 왜 4를 싫어해? 주변 나라들이 다 싫어해서 싫어하는 건가? 숫자 4랑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랑 발음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문화권에서는 그냥 4를 불길한 숫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허용된 음절의 목록이 비교적 적은 음조의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들보다 발음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동음이의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숫자 4랑 죽음을 뜻하는 그 단어가 겹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어는 여러 가지 숫자를 더 앞에 붙여가지고 의미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데요. 근데 14의 경우에는 시 이렇게 읽는데 이게 죽었다라는 동사형처럼 보이고, 혹은 14의 앞에 1을 야오로 읽기도 하는데 야오시라고 읽으면 죽게 된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한데요. 그리고 74는 키시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죽었다 혹은 분노해서 사망하게 된다 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냥 죽을 사자랑 발음이 비슷해서 싫어하는 건데 중국은 그 앞에 다른 형용사가 붙어서 더 안 좋은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재미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매해마다 계속해서 참전을 하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2004년만큼은 우리 안 할래 이러면서 발을 뺐다는 거예요. 왜냐, 중국에서는 4란 숫자가 불길한 숫자이기 때문에 2004년 올림픽은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했다.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4년을 더 기다려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는데 중국에서 숫자 8은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열리게 되었다. 혹은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라도 2008년은 우리가 꼭 한다. 이런 식으로 더 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숫자 4가 들어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330이라는 비행기 기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 항공사에 가면은 항공사마다 번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T웨이다 그러면 TW 102 이런 식으로 자기 자산의 이름을 붙여서 항공기 편명에 숫자를 붙이게 되는데, 이 중국 남방항공에서는 A330의 그 편명을 B8363으로 등록을 했어. 그럼 다음 거는 8364가 돼야 되는데 그걸 스킵하고 8365 4가 들어가는 건 아예 피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물론 숫자 4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물론 있지만 중국은 우리랑 비하게 안 되네. 여기는 그냥 허용을 아예 안 하네. 그냥 국가 단위로 그냥. 그 밑에는 홍콩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비스타 파라디소나 더 아치와 같은 일부 아파트에서 40층에서 49층까지의 모든 층을 건너뜁니다. 4가 들어가는 걸 다 뛰어. 39층 다음에 바로 50층이야. 그래서 테트라포비아, 이 숫자 4에 대한 공포증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10층이 다 없지? 아니 왜 40층이 없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광둥어를 쓸 때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14와 24는 그냥 4보다 더 불운한 숫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14로 샤쉐이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샷쉐이처럼 들리고, 24는 이쉐이인데 죽기 쉽다 라는 이쉐이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숫자 4를 두려워하기 때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는 더 높은 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홍보할 수 있잖아. 우리는 59층입니다. 사실은 49층임. 근데 59층이라고 하면은 더 크고 더 좋을 것 같잖아, 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층수가 높을수록 더 비싸게 매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40층을 그냥 다 건너 뛰어버리는 현상도 있다. 또한 재밌는 거는 홍콩은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영국령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100년 정도의 치하 이후에 중국으로 다시 이제 반환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13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홍콩은 중국권이기도 하다 보니까 14도 두려워해. 그래서 12층 다음에 바로 15층이 와. 이런 경우들 때문에
40층도 다 비워. 그리고 매 10단위마다 4층도 다 비워. 그래서 100층짜리라고 해도 실제로는 80층만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4에 대한 공포증이 좀 덜 심한 편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앞에 나라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네. 야, 우리나라는 될 것도 아니야. 숫자 4가 죽음을 뜻하는 한자 4랑 비슷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장례식장 같은 이런 유사한 공공 건물에서는 층수 4를 띄워버리는 경우들이 항상 있습니다. 혹은 4 대신에 영어로 F로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숫자 4가 여러 번 나오는 아파트의 번호, 404, 404호 같은 것들은 부동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요. 국철인 코레일은 4401호 이상의 기관차 등급의 번호를 매길 때 기관차 번호 4444는 그냥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긴 하네. 하긴 근데 딴 건 모르겠지만 4444 번호는 좀 나 같아도 좀 운전하기 싫겠다. 이렇게 해서 숫자 4에 대한 공포증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다 있는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 여튼간에 다른 공포증들에 비하면은 좀 귀여운 공포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중국 같은 곳들은 아주 병적으로 국가 단위로도 피한다는 거를 봤을 때 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네요. 다음 공포증입니다. 타라사 공포증인데 지중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다에 대한 공포증인 것 같아요. 해수 공포증. 고대 그리스어로 타라사는 바다를 뜻하고요. 포보스는 두려움을 뜻하는 공포증입니다. 바다 혹은 호수처럼 깊은 수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렬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을 두려워하는 아쿠아포비아랑은 다르다. 이 타라소포비아인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깊은 수역 혹은 광대한 바다, 파도, 수생식물 그리고 육지와의 먼 거리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다 이 공포증에 포함이 된다. 이 해수 공포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요. 개인마다 그 원인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일단 연구자들은 이런 해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진화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혹은 대중문화에서 바다가 두렵게 묘사되기도 하는 거, 여기서 오는 게 아닐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땅에 살지 바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바다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타이타닉 같은 영화에서는 배가 이제 바다에서 가라앉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곳에서는 바다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표류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해수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와 있는데 신화랑 현대 대중문화도 그 원인 중에 하나래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체계에서 바다는 재앙과 처벌의 공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셔가지고 바닷물이 전 세계를 다 범람하게 하는 내용이잖아. 바닷물을 통해서 인간들을 벌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주는 혹은 처벌의 공간으로서 바다가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고, 혹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같은 문학에서는 이 난파선을 특징으로 일단 하고 있고, 그 문학 자체가 바다는 이제 이세계적인 공간이고 사악한 공간으로서의 의인화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류의 고대 문학을 제외하고도 1975년에 발매했던 블록버스터 영화 조스에서도 바다에서 상어가 아주 무섭게 나오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됐다 보니까 이것 또한 바다에 대한 공포증을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 또 나오네. 마찬가지로
타이타닉호 같은 큰 대형 선박이 침몰해서 승객들이 익사하기도 한 실제 사례가 영화로 더 무섭게 현실적으로 묘사가 됐던 것들도 이런 해수공포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뭐 떠올려 봤을 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곳들에서도 어떤 재물을 바칠 때도 바닷가의 인근에 있는 절벽에다가 묶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서도 이제 심청이가 자기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이제 전래적으로도 바다가 아무래도 안전한 곳은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바다가 무서운 곳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져 왔다는 거죠. 이 심해 공포증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와닿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다를 왜 무서워하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자, 자 보이시죠? 이런 거 바로 PTSD 옵니다. 이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본 적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뭔가 봤을 때 소름이 막 돋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막 이런 생각 들고 하죠. 이런 게 다 해수공포증, 심해공포증의 다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사진들 정말 끔찍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아내를 묘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미디어들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사실 깊은 바다에 대해서는 거의 미지의 영역이었겠죠. 이렇게 뭐 산소통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더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바다 밑에는 괴물이 산다 같은 그런 묘사 같은 것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포증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꽤나 많은 공포증이 있는데, 근데 이 공포증 안에 어떤 혐오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뭐 동성애자 혐오, 혹은 이성애자 혐오, 뭐 이런 것들, 혹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서 그런 것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아본 것까지가 우리가 좀 흥미롭게, 그나마 좀 유의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포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 공포증 알아보기 시간은 이제 끝마치게 됐는데, 참 세상이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약간 당연한 건데 왜 저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어떤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로도 생길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걸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대하거나 누구든지 다 나 정도의 생각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저는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인간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생각 이상으로 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을 대하거나 할 때 나도 별거 아니니까 상대방도 별게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단순히 공포증에서만 국한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참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랑 또 유사하게 재미가 있는 흥미로운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으면 또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